또 하나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고속열차 런칭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아프가니스탄의 인구가 약 한 4천만 정도 돼요. 작은 나라가 아니죠.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근데 우즈베키스탄한테 아프가니스탄은 가장 큰 수출 흑자 국가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국경 지역에 테르미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경공업이 꽤 발달돼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프가니스탄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테르미즈 지역에서 철도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 고속 화물열차가 새로 이제 들어섰다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열차들은 5일에서 6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고속 화물열차가 들어서면서 이틀 만에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겁니다. 사회면에서 이탈리아가 우즈베키스탄과 양국 간에 투자 촉진 보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주요 협력 부분은 금융 관련된 분야하고 교육 관련된 분야였거든요. 교육 분야 관련돼서 이탈리아 피사 대학이 우즈베키스탄에 본교를 설립한다거나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안에 별도의 학부를 이탈리아의 의과대학이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 해서 우즈베키스탄과 이탈리아의 교류 관계가 조금 더 발전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우즈베키스탄에 가스전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아지아바트 지역에 지하 한 3,000m 정도에서 매장량 10bm, bm이란 단위를 제가 잘 모르는데 1일 약 한 100만 루베 정도의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가스전을 발견했다. 탐사 작업을 미국의 네바다 오일 필드라는 회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가스전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 IMF에서 2021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7%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원래 6% 예상했다가 현재는 1.8%로 낮췄어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12.6%, 내년에 10%. 이 성장 또는 주변에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키르기스탄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내년에도 0.7%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는 것에 반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우즈오토, 국영 자동차 회사죠. 옛날 대우 자동차인데 우즈오토가 카자흐스탄에 시보레 자동차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주요 차종이 말리부, 코발트, 넥시아, 다마스, 라보, 트레이블레이저 크로스오버 등 거의 모든 차종을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다마스, 라보가 가장 수요가 많다고 하네요. 이전 정부에 크림반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로 수출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달러를 벌어들여야 하는 우즈벡 정부 입장에서는 부품을 달러로 주고 사서 그걸 내수로 돌리면 외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차만 국내에 공급을 하고 대부분의 차를 러시아에다가 팔았었는데 이 러시아의 자동차 수출이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러시아 루블화의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부분을 내수로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라도 지금 주변 국가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전력 문제, 우즈베키스탄에 여전히 이제 전력 부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탈리마르잔 복합화력 발전소라든가 타야다시 발전소 같은 것들을 최근에 이제 복합화력 발전소로 짓고 있었는데 대체 에너지인 태양열 발전이나 소수력 발전들도 계속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세부 계획, 이 내용에는 러시아에서 제작한 3세대 리액터 VVER 1200이라고 하는 1200메가와트짜리 발전기 2대를 동시에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2400메가와트면 우즈베키스탄이 2030년 예상되는 전력 소비량의 15%에서 18% 정도 되는 용량인데
살리마르잔 복합화력 발전소가 921메가와트였거든요. 약 한 8억 6천만 불에 건설을 했었는데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고, 우즈벡의 일부 이제 시민단체들이 러시아산 원자력 발전 리액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있어 왔었거든요. 저도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 만나면 그 배지 보고 한마디씩 해요. 너는 왜 반대하냐. 그래서 저는 중앙아시아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거든요. 우리 핵 안전지대라고,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핵 안전지대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관점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도 많이 나고 장기적으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것들도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러시아에서 자금도 일부 지원을 해주니까 이번 기회에 원자력 발전소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에 좀 이슈가 됐던 기후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는데, 부하라에 며칠 전에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좀 피해가 많았었죠. 그 다음 날에 또 사마르칸트에 폭우 피해가 있었고, 어제는 또 타시켄트 주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타시켄트 주의 일부 지역에 정전 사태가 또 있었더라고요. 부하라에 불었던 돌풍은 뉴스에서는 25m/s라고 했었는데 최대 40m/s까지 강한 돌풍이 불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고, 5,000세대 정도의 집이 파손되고, 그리고 나무가 4만 그루 정도의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뿌리째 뽑히는 그런 피해를 입었었죠. 보시면 이제 철탑도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간 집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부하라로 날아갔어요. 피해 상황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 글쎄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이런 자연재해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기사화되지도 않아서 그런 거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바로 날아가고 우즈베키스탄이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하고 2일, 내일하고 모레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지역에 또다시 이제 뇌우와 강풍이 예상된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면에서 나온 특별한 기사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4월 28일 우즈베키스탄을 기존의 특별 우려 국가 등급에서 특별 감시 국가 등급으로 낮추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교민분들 중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종교 집회를 하다가 추방당하는 경우들을 몇 번 봤거든요. 종교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선교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등 이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국제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특별 감시국가 등급으로. 또 이제 IMF가 우즈베키스탄에 돈을 빌려주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청렴성을 좀 더 높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국제청렴기구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등급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그런 건 있긴 한데, 엊그제 나온 기사에 2020년도 올해 115명의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가 되었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제명은 횡령이 50건, 뇌물이 21건, 사기가 7건, 공문서 위조 6건, 직무태만 3건, 직권남용 1건, 그리고 이제 기타 위반 사항들이 27건으로 국가 손실이 약 한 531억 씀 공무원의 위반 행위로 발생했다고 하고, 그 중에 138억 씀, 138만 불쯤 되겠네요. 그 비용은 정부로 다시 회수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기사가 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누사바드 구청장, 세르게리 구청장이나 샤리삽스 시장, 이런 사람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제목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또 자살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화되지 않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투명하게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인구 통계하고 이민과 관련된 통계들을 발표를 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민국에서 1사분기에 1906명이 해외로 이주를 갔고요. 한 400여 명이 다시 우즈벡으로 들어온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64%, 러시아가 29%, 그리고 이제 기타 키르기스탄이나 이스라엘 등이 0.9% 정도. 도표를 보시면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탄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도표에서도 전체 해외 이민자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보여지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온 사람이 490명, 해외로 이민 나간 사람이 1906명,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전체 마이너스 1416명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수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에서 이민을 나간 걸로 나오네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 가장 서쪽에 위치한 자치공화국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가 떨어져 있고 산업적으로도 좀 발전이 안 돼 있고 그 살기에도 조금 물도 많이 부족하고요. 좀 척박한 땅이긴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는 약 3,403만 명, 연초 대비 13만 1,600명이 증가한 걸로 나오네요. 0.4% 증가했고 출생이 17만 400명, 사망이 3만 7,500명.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사마르칸트주 전체 인구의 11.4%, 그 다음으로 페르가나주 전체 인구의 11.1%, 타시켄트는 이제 한참 순위가 낮은데 전체 인구의 7.6%, 2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인구 구성을 보면 미성년자가 30.8%, 성인이 58.7%, 그리고 이제 노년층이 10.5%.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평균 연령은 28세 정도 돼요. 굉장히 이제 젊은 나라죠. 도표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주별로 인구수 변화를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019년, 2020년, 빨간색이 2019년이고 파란색이 2020년인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교육공무원 관련된 기사인데 제가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목화산업 관련돼 가지고 언제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제 러시아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초등학교 러시아 선생님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민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데 이민 간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질이 낮은 의료 시스템하고 두 번째가 목화 추수에 동원되는 거, 그 두 개가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 목화 추수기가 되면 2013년까지 그 초등학생들까지 동원을 했었어요. 한 2, 3주 동안 연 인원 200에서 250만 명이 들판에 나가서 잠잘 곳도 없고 물도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목화를 추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동원됐던 사람들이 의사,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일반 기업들에게도 할당을 했었어요. 저도 거기에 몇 번 동원을, 저희 직원들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을 보내지 않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냈었는데 어쨌거나 교육공무원들을 앞으로 더 이상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일에 동원을 하지 못하게끔 새로운 대통령령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뭐 대청소를 한다거나 목화 수확에 동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일에 교육공무원들을 동원했을 시에는 고소를 당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강력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타시켄트 시내로 이주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이주법을 바꾼다고 한 거가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4월 한 20일께 이게 정식으로 발효가 됐어요. 이제 소급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새로 바뀐 거주 등록법으로 타시켄트 거주 등록 안 된 사람도 이제는 강제 퇴거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타시켄트의 아파트를 사는 것에서도 차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어쨌거나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이제는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 때문에 인터넷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 우즈베키스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더 중요시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2021년까지 모든 의료시설, 학교,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이제 시골 마을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게끔 하는 그런 대통령령이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타시켄트 외부로 나가면 스마트폰도 잘 안 터지기도 하고 인터넷 품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가정용 인터넷 같은 거는 보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까지도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정부의 시책이 발표가 됐으니까, 아마 이쪽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스크랩한 기사들 중에 조금 관심이 있는 기사들이었고요. 이 중에서 타시켄트 도시 확장과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좀 너무 길었네요, 그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